오늘 요즘 너무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 경제가 이게 전체 경제의 순환기 속에서의 어떤 과정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위기의 어떤 징조인 것인지 자 이런 것들에 저는 되게 요즘에 관심이 많았고요. 특히 저는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더욱더 그런 데 관심이 많은데 일본은 특이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좀 그쪽을 저희가 좀 뭐 연구까지는 아니어도 좀 파고들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전한다고 할 때 사실 물가, 금리, 환율을 했지만 더욱더 높은 넓게 다루면서 제가 오늘은 뭐 화두를 던지는 정도밖에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사실 이 근간에 뭐가 있냐면 경제라고 하는 근간이 있어요. 특히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자본주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싹 빼버리고요. 이 현상만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막 준비를 막 하고 있는 중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한테 저 강의할 건 아닌데요. 이걸 내가 터치하는 게 맞다. 그래서 캐피탈리즘, 자본주의가 뭘까? 그 자본주의 형성은 도대체 어떻게 왔고 그걸 살짝 터치하면서 그 근간 속에서 오늘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한 것들을 보시게 되면 아마 좀 약간 좀 여러분의 이해도가 더 높지 않을까? 적어도 KC 경영자로서의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스타트한다는 거를 좀 아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있는 줄 알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가 어떤 징조나 주변에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저희가 뭐 CEO가 아니고 어떤 경영자가 아니라면 사실은 그래 지나칠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이 현재 경제 상황, 내 가족을 지켜야 하고 기업을 또 지켜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그런 대표님들이신데 그런 징조 속에서 그냥 열심히 내일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사실은 그걸 통해서 전체를 파악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나아가고 물러가야 될지를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관점에서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캐피탈리즘, 자본주의가 뭘까요? 많이 들어봤죠. 네. 근데 사실은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생산수단을 자본으로서 소유한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경제체제다. 좀 또 해석해 보니까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윤 획득을 위해서 상품의 생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 자본주의 체제를 경제체제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은 게 어디죠? 아시다시피 공산주의죠. 그렇죠? 이런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이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고 이 근세기 1700년대부터 18세기, 19세기, 20세기의 자본주의가 근간을 이루지 않습니까? 어떻게 왔을까요? 도저히 이걸 갖다 제가 이제 대학 때 공부할 때 거, 대학 와서 공부했던 거 다 머리에 모아서 해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는 게 맞겠다. 아담 스미스, 칼 막스, 케인즈, 하이에크라고 하는 또 더 나아가서 사실 하이에크와 동류를 이루는 조지프 춤페트도 있지만 난 이분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분들이 갖고 있는 사상을 쭉 한번 훑어보게 되면요, 오늘날의 캐피탈리즘이 이런 거였어? 아마 이해도가 되게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국부론의 편집자이고 뭐 이게 1700년대에 이분이 태어나셔서 1700년대 후반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품을 만드는 데는 개인적으로 모든 게 돈 벌고 싶죠. 이기적인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기심은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생산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다 그렇죠. 근데 이기심은요, 이 사람은 도덕 감정론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덕적, 사회가 허용한 도덕적 영역에서만 그것을 해야 되지 그럼 무작정으로 다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칼 마르크스가 1800년 후반에 태어나가지고 1800년대에 이 사람은 사신 분인데 이분이 아니야. 인간은 욕심이 너무 많아. 이기심이 끝도 한도 없어. 그래서 자본론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산업혁명을 보면서요. 뭘 보게 됐나요? 이 자본가들이요. 이 도덕감정에 의한 이 이기심이 어느 정도 선에서 지켰어야 되는데 이 자본가들에 의해서 너무 착취를 하는 거예요. 애들도 막 일 시켜버리질 않나. 노동력을 착취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의 편중이 어떻게 되죠? 자본가 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노동자들은 다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칼 마르크스가 이런 말을 했죠.
자본의 자본론을 통해 가지고 왜 노동자는 가난하고 자본가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열심히 설파했고요. 자기 자신도 되게 굶어서 죽죠. 자기 자식이 이기심의 한계가 없다. 이기심에는 끝이 없더라. 그리고 자본가의 끊임없는 탐욕이 있고 노동자의 착취가 있고 노동자의 소비를 감소시키니까 생각해보세요. 자본가 돈이 편중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노동자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소비를 못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너희 자본가와 너희 노동자가 함께 공멸해 죽어. 그 자본주의의 분기를 이 사람은 그 자본주의는 안 돼. 미안하지만 아담 스미스 진짜 안 됩니다라고 해서 이걸 보고 나니까 누가 태어났어요? 아 맞아. 이 주의를 보고 태어난 공산주의죠. 자 우리는 개인들의 이기심 허락 안 해. 자 우리 전체의 생산, 전체의 분배하자. 전제주의, 공산주의가 태어나게 된 거죠. 이걸 칼막스의 이 이론을 두고요. 그러나 케인즈가 드디어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 IMF 우리 국제통화기금의 설계자예요. 이 케인즈 씨는요. 이 케인즈 경제학자는요 1946년에 돌아가셨지만 이분의 이론은요 수종 자본주의를 택합니다. 자본주의는 맞는데 수종의 자본주의 뭐냐? 국가의 기간 산업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렇게 다 나눠주고 열심히 일하고 이기심에서 열심히 일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봐라 사람은 놔두면 이기심이 끝도 한도 없지 않니? 그래서 이거는 기간 산업 같은 건 국가가 국영화시켜야 돼. 국영화시키고 국가가 개입해. 근데 가만히 경제를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우리 칼막스가 지적한 거 있잖아요. 소비자 노동자들이 돈이 없는 거야.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국영기업을 해서 노동자들에게 돈을 안정된 직업과 안정된 일자리를 주면서 뭐예요? 수요, 돈을 주라는 거예요. 월급을 안정되게 하면 이 노동자들이 그 돈을 받고 생활 소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총수요라고 해서 수요자, 이 수요자가 그런 것들에게 왜 그전에 어떻게 됐어요? 노동자가 돈을 못 받았잖아요. 조금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중을 국가가 개입해서 철저하게 어떻게 하라? 노동자에게 일자리 안정과 줘서 수요를 창출시켜라. 그래서 총수요의 법칙을 이 사람이 말씀하게 되면서 수정자본 이걸 또 루즈벨트의 대통령이 이걸 또 도입하게 됐고 1920년부터 1970년대까지 전 세계에 바로 이 케인즈 국가가 완전히 개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 사람은 수종자본주의를 택했고 오늘날에도 이 이론이 어떻게 되죠? 계속 쓰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번에 막 풀었지 않습니까? 대공황의 원인 1930년대 대공황의 원인이 말이에요. 해결책이 이 기업들의 탐욕이 너무 높아서 소비가 감소했고 왜? 아까 노동자들이 탈취했으니까 기업을 해체시켜서 정부 소유로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소비를 촉진시켜서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케인즈의 수종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휩쓰게 되죠. 또 비슷한 시기예요. 이 약간 케인즈보다 16살이 좀 늦은 1899년에 태어난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신자유주의 노벨 경제학상도 받으셨어요. 다 이분은 철저하게 케인즈한테 가려져가지고요. 둘이 친하긴 했어도요. 16살 후배지만 작은 정부, 적은 규제, 시장의 자율적으로 시장이 자율적으로 통제돼야 되지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정부를 외치죠. 이 사람이 말한 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사람들한테 이제 국가가 법인에서 일자리를 잘 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사람은 끊임없이 이기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나는 너무 안정적이네. 일을 열심히 할까요? 공급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그 회사가요 그 정도 월급을 주면요 100을 생산할 수 있는데 오늘 아파요 뭐해요 왜? 내가 굳이 하나도 일자리가 안정됐기 때문에 날 자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좀 더 생산력이 낮아지니까 하이에크가 나타나죠. 드디어 오늘날 이것도 많이 있죠. 야 안돼. 안정된 일자리에서 안정된 급여를 받아 생산력이 저하된 노동자들 때문에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당시 공황도 일어나고 발생했다. 그 해결책으로 자유시장 정책을 채택한 게 누구냐? 영국의 대처 수상과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엄청난 데모가 있었죠. 노동자들이 왜? 우리가 뺏겨버리니까. 그럴 때 뭐라고 말하냐면 드디어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간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나태하게 하고 하니까 무한적으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도태되면 낙오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경제를 탈피하는 너무 좋았던 효과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낙오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오늘날의 지금 자본주의가요. 미국에 가면 1초에 몇 억을 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홈레스가 다 있잖아요. 이게 용인된 데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왜요? 바로 이 자본주의가 나은 거거든요. 공산주의는 절대 그러지 않죠. 다 똑같이 분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또 이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아까 말한 슈페터라고 하는 이 경제학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다 그것도 아니고 결국은 혁신적인 개혁과 또는 기업가의 정신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사실 그것도 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져가지고 못 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길래 저도 이것이 맞다 생각해요. 인간이 결국은 다 인간의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의 반론인데요. 이게 어떻게 조절하느냐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요? 경제의 주체인 기업, 가게, 정부도 지금요 우리나라가 있지만 못 사는 나라 가보세요. 정부가 얼마나 그 이기심 때문에 탈출합니까, 그렇죠? 정부 각자의 이기심을 어떻게 견제하느냐는 거죠, 사실.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경제는 불황과 호황의 반복이 역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가 지적했던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것을 경제와 연결시켰던 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한번 흐름을 좀 보신다면 우리가 왜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왜 이렇게 정부가 막 돈을 뿌리고 수요를 갖다 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현재 이 경제 현황이 잠깐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기 전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팬데믹, 그렇죠?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뭐 이런 것이 있었고요. 특히 여러분 많이 들었죠.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양적 완화, 혹시 이 중에 양적 완화를 난 정확히 알고 있다. 왜 양적 완화 정책을 쓰는지 아시는 혹시 우리 정란주 대표님, 양적 완화가 뭐죠? 잘 몰라요. 자, 케인즈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금리는 나라의 통화의 가치인데요.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2%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물론 그 사람은 1946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지금 무슨 2%? 2%는 높죠. 지금 제로? 그렇죠? 제로 금리 시대 아닌가요?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이에요. 자, 이 시대에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요, 이 시장에 그래도 불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을 갖다 쓰기 시작했죠. 양적 완화는 뭔가요? 시중에 국채 같은 거 있잖아요. 채권 같은 경우를 그러니까 많이 지금 금융기관들한테 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막 팔지 못하죠. 국가에서 규제를 하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뭐예요?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사들이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 중앙은행 사들여서 채권을 사게 되면 뭘 줘야 되죠?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뭐예요? 금리라고 하는 것은요, 금리가 낮으면 기업가들이나 모든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낮으니까 은행에 돈 빌려야지 하시지만, 그렇죠? 빌려야 하시지만 이거는 국가에서 직접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풀어주는 거죠. 채권 인수해서 돈을 풀어줘. 양적 완화예요. 금리를 낮췄는데도 안 되니까 돈을 더 풀어버린 거죠. 더. 그래서 테이퍼링이라는 말이 있죠. 테이퍼링이 뭐예요? 테이퍼링이라는 건 양적 완화는 양적 완화인데 양적 완화의 크기를 뭐예요? 100에서 80으로 70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인 것 뿐이에요. 양적 완화는 여전한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돈을 풀었죠. 그 결과, 그렇죠? 또 그리고 풀었더니 이것이 아까 말했던 케인즈가 받거나 무슨 아까 하이에크가 봤으면 놀랄 일이지만 이것이 어디로 갔어야 되냐면 생산의 증대나 경제 성장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 들어간 거예요? 이 돈이요? 흘렸던 게 잘 아다시피 자산시장으로 들어가 버렸죠. 주식시장과 또 어디? 너도나도 생산활동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부동산, 아파트, 땅. 자, 이렇게 됐을 때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 우리나라 3천 시대라고 해가 3,267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아파트 값도 올라가게 됐죠. 삼중고 시대를 맞이하는 결과가 초래했던 게 뭐냐면 양적 완화를 위한 통화가 너무 나왔고요. 시장에 자산 시장으로 흘러버렸대요. 자본시장, 부동산과 주식, 기업의 투자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자산 시장으로 유입된 게 참 문제인 것 같고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야기된 글로벌 복합이익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엄청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생산활동, 또 투자활동, 무역, 환율, 물가, 소비지수의 악화가 일어나므로 말미암아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또 물가가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에 노출돼 있으니까 한미의 금리차가 또 발생해서 환율이 상승하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이 원화 가치가 하락하니까 원자재 가격,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생산자 물가가 또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 물가도 올라가겠죠. 소비자 물가 다 올라가는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아직 우리가 경제 위기까지 간 것 같지 않지만 스태그네이션, 경제 침체죠. 불황이죠. 근데 불황인데 물가가 올라가요.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이 과거에도 우리가 서귀파동 시대도 일어났고요. 되게 침체가 되는데 어떻게 물가가 올라갈까요? 쓸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월급이나 그런 임금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게 올라가죠. 일자리가 잃었는데 물가까지 올라가는 상황. 설상가상인데요.
물가는 상승되고 경제는 침체되는 이 시기가 스태그플레이션이지 않을까? 경제가 글로벌 복합 위기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입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들을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는 거죠. 예. 경기 위기 및 경기 위기냐? 일반적인 경기 순환이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렇죠? 그럼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이 또 침체가 돼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그렇죠. 환율이 상승되죠. 원화 가치의 하락이 일어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거의 50%가 외국 투자가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시장이 지금 뭐 30 몇 프로가 꺼진 상태인데 거기에 환율까지 또 우리나라 원화가 또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외국인이라면 거기 계속 있을까요? 그럼 또 나가게 되면 또 원 팔고 달러 살 거 아닙니까? 그럼 환율의 가치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또 하락하겠죠. 그리고 환율 상승이 되겠네요. 무역 수지가 지금 66년 만에 최대 적재치를 내고 있다고 최근 발표가 됐고요. 물가는 상승해. 물가 상승하면 또 인플레이션 없지. 이러한 상황을 경제 위기냐 아니면 일반적인 경기 순환이냐 한 과정에 불과한 거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은. 강성진이라고 하는 이거 읽다가 재밌어서요. 제가 한번 그래서 따봤는데 거시경제의 위기는 바로 소득 물가 하락이나 국민의 소득과 물가가 하락할 때 유동성 경직, 기업의 줄 파산,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이럴 때는 경제 침체라고 한대요. 한국 경제는 지금 어떨까요? 97년도에 아시아 위기, 통화 위기 맞았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 맞았죠. 지금 위기는 아니라고 이 사람은 말하고 있지만 경제 파산이나 기업 줄도산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담벼락 위에 아슬아슬하다. 위기의 담벼락을 건너는 한국이다. 위기를 피하려면 혁신이 필요하다. 아까 슈펜터를 이 사람이 약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성과가 생산성 증대와 그러니까 자산시장으로 흐르지 말고 너무 자산시장으로 흐르지 말고 경제 성장으로 연계되어서 혁신적 생태계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규제, 제도 개혁이 좀 관건이다라고 이 사람이 말씀하셔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자산시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막 금리 올리니까 주식시장 코스피 엄청 빠졌지 않습니까? 주식을 잘하고 있는 정 대표님 아시겠지만 지금 아파트 거래 안 되고 아파트 지금 거래 안 되고 있어요. 예. 뭐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어쩐다. 지금 빠지기 시작해요. 아직까지 위기도 아닌데 위기의 조짐이 있을 뿐인데. 그래서 금리의 차이, 특히 이거는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되겠죠. 물가 상승, 환율도 상승합니다. 여기서 환율 상승이니까 상승은 다 좋은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달러와 원에 대한 거기 때문에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원화의 하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요 환율에 대해 사실 제가요 대학원에서 공부한 게 사실 환율 공부해서 사람입니다. 환율을 좀 너무 사람들이 알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모르고 계셔가지고 한번 좀 체크 좀 했습니다. 환율이 뭐죠? 두 나라의 통화의 교환 비율이다.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위반 통화의 가격이다. 제가 여기서 한번 햄버거를 썼어요. 여기 햄버거가 있습니다. 이게 맥도날드 햄버거라고 그랬어요. 왜? 맥도날드 햄버거는 모든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맥도날드 햄버거를요 우리나라 사람이 당연히 가격을 어떻게 표시해야 돼요? 원화를 표시해야죠.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 우리나라는 이거 1,000원이야 라고 한다면 근데 일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왜? 그 나라 사람 당연히 엔화를 표시해줘야겠죠. 그렇죠? 100엔이야. 미국은 달러야. 자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햄버거의 가격을 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표시를 다른 나라 통화로 표시한 것 뿐이지 않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기서 햄버거를 싹 빼버리면 1달러는 100엔이고 100엔은 1유로고 1유로는 1000엔. 이 성립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크로스 환율인데요. 이 햄버거를 잠깐 기준이라고 잡았다면 앞에 기준 통화가 USD 달러, JPY, EUR 유로, KRW 원. 이 햄버거의 기준 통화가 사실 우리는 원달러 하지만 그거 사실은 올바른 표현 아니에요. 원달러가 아니라 달러 원이 되는 거예요. 왜? 햄버거가 앞에 있는 게 기준 통화야. 꼭 기억하세요. 다른 나라 가면 다 그렇게 표현돼요. 앞에 있는 게 기준이라서 USD가 딱 나왔다면 1달러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뒤에 있는 게 표시 통화예요. 1달러의 가격을 햄버거를 원으로 표현한 거 달러 원이 되는 거예요. 실제 표현은 어떻게 되면 USD KRW.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달러 원 그렇게 표현하면 달러 원 2,000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1달러를 2,000원에 사고 팔 수 있구나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게 뭐다? 기준이다. 햄버거 가격이다. 그러면 앞에 있는 햄버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누구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햄버거 가격이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려가면 햄버거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준 통화가 달러 원일 때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라간다는 건 달러의 가격이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치는 내려가는 거죠. 근데 우리 역으로 내려간다. 내가 1,000원 줬는데 800원으로 내려갔다. 나는 1,000원 줬던 거에서 800원이니까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의 상승, 절상이라고 하죠 이걸 갖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달러 원 그냥 상승에 따르면 그건 달러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햄버거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뭐 기억하세요? 이렇게 달러 원. 그럼 마지막 질문할게요. $1 맨 마지막에 있죠. KRWUSD는 이게 무슨 말인가요? 1원에 대해서 뭘 표시했다는 거예요? USD 달러로 표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밖에 나가셔서 경광부 보시면요, 해외 나가면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 슬래시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참고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쭉 환율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을 모르게 되면 상승이야 하락이야 뭐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자, 물가 상승의 경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 수입 물가,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까지 이렇게 전승이 되고요. 지금 물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유가가 살짝 내려가고 있어요. 유가는. 그래서 유가보다는 지금 어떤 것이 이 금리를 올리는 영향을 크다? 지금은 환율이다. 환율. 유가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 및 환율의 추이 이게 빨간색이 환율이거든요. 우리나라 여기 오른쪽에 환율의 그 지표인데요. 환율이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보십시오. 환율이 쭉 올라갈 때 여기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수입 물가 다 있는데요. 이게 녹색이 바로 이 녹색 이게 뭐예요? 푹 올라간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수입 물가. 우리나라는 사실 수입해 와가지고 원자재 수입해 와가지고 막 가공해서 수출하잖아요. 당연히 수출도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죠. 그리고 생산자 물가 생산자 물가 당연히 올라가죠.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죠. 이런 물가 상승이 되니까 또 우리 금리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금리가 이것 때문에만 올리는 건 아닙니다만. 자, 금리가 되게 심각해졌어요. 왜? 물가 가격이 오르니까. 요즘에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각국 기준금리 올릴 때 베이비 스텝이다, 빅 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울트라 스텝이다. 울트라 스텝 아직 시행한 적 없는데 0.75, 0.5, 0.25. 기존에는 0.25만 올렸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누가 이거를 막 하고 있습니까? 아메리카죠, 미국. 자, 기준금리 왜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너무 중요한 건 아시죠? 우리나라가 환율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환율이 보면 한미 기준금리가 언제 역전됐냐? 올해 역전됐죠, 그렇죠? 이게 아마 8월 달인가요? 예, 역전이 돼가지고 지금 미국 금리가 올 11월 4일 날 발표했는데 몇 프로? 0.75 연속 4회 뭐였어요? 빅스텝? 아니요, 자이언트 스텝 0.75% 올려가지고 지금 4%입니다. 미국, 우리나라 지금 3%입니다. 자, 그다음 일본 제가 했는데 일본 여전히 마이너스 0.1을 기준금리 안 받고 있는 참 대단한 나라지 않습니까? 예, 양적 완화. 예, 대단한 나라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이게 보시면요, 우리나라까지도 우리나라는요, 역시 우리나라가 경제학자들 대단한 거는요, 보세요. 작년에 2021년도 8월 26일부터 우리나라는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뭐요? 베이비 스텝 0.1 올리기 시작합니다. 왜 올릴까요? 이거 좀 심상치 않거든 경제가. 물가도 올라가고 하니까.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근데 미국은 언제 움직입니까? 미국은 2005년 3월에 우리 작년 8월 때부터 움직였는데 미국 올 3월에 미국도 움직입니다. 일본은 여기 0.25, 0.5%를 0.25를 처음에는 살짝 베이비로 올리죠, 스텝으로. 그런데 한국은 우리 그때 0.25로 올렸죠. 우리는 갑자기 올리지 못했어요. 근데 미국 보세요. 갑자기 0.5%를 올리더니 0.75 자이언트 스텝을 4번을 갖다 연거푸 FOMC에서 이거 있는데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4%입니다. 우리나라 3%입니다. 1%의 금리차가 납니다. 미국이 높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올해 통화정책위원회 한국은행에서 언제 봤어요? 11월 24일 날 있습니다. 아주 고민이 깊어졌을 겁니다. 엄청 깊어졌을 거예요. 왜요? 미국이요. 보세요, 여기. 12월 달에 또 있어요. 14일 날에. 그러니까 미국이 이때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가 있으니까 스피드는 조절하겠다 하지만 또 올리면 어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올해에 끝나. 이게 11월 달에. 여기서 도대체 0.5% 올렸는데도 지금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지난달에. 여기 어떻게 하죠, 이거? 0.75 우리 자이언트 스텝에 올려야 되나요? 그거 못 올리거든요. 왜? 지금 가계 부채 1,800조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되게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지금 0.5%로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 또 올릴 수 있거든요. 얘가 자이언트가 아니래도 이런 고민이 너무 깊어지고 있는 상황. 올해 한 번 더 남았다. 네. 금리 차이 일어날 때 우리 연말
어떻게 될지. 금리 차이가 1%인데 더 늘어난다면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이거 현장에 가상금리라는 게 또 여기 붙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또 환율의 추이가 있습니다. 미국 달러와 제가 이거는 1995년도 1월 이게 데일리 데이터인데요. 1월 3일 날을 제가 100으로 지수화시킨 겁니다. 이거 데이터를 한국은행에 가져와서 지금 가공한 건데요. 이거는 달러엔, 달러 원, 달러 유로. 사실은 유일하게요. 이게 우리나라 전부 다 원 표시하고 엔 표시하고 다 외국 통화 표시하잖아요. 앞에 기준 유화를. 근데 유럽은 사실은요 유로 달러예요. 자기네 나라 1유로 해야 돼도 몇 달러로 표시하는 나라예요. 통상적으로. 제가 그걸 뒤집어 엎어가지고 왜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다 달러 유로로 바꿨습니다. 제가 지수를. 그래서 전부 다 여기를 갖다 100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될 때 우리나라 여기 보십시오. 이때가 언제죠? 97년도 외환위기 때입니다. 그렇죠?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는 이렇게 쭉 해서 우리나라 이게 상승됐다는 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하락했다는 얘기인데 여기 유로나 엔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만 했죠. 2008년도에 우리나라 외환위기 리만 사태 9월달에 일어났죠. 이때 2008년도 일어날 때도 얘들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유로랑 얘네는 거의 오히려 강세죠. 자기네들이 내려간다는 건 달러의 하락을 말하고 얘네들이 강세를 말하는 거니까 우리 올라간다는 거는 달러의 강세를 모든 게 달러의 기준이니까요. 자, 이런 상태가 이제 두 번을 거쳤고 그럴 때 우리나라 이렇게 요동쳤다는 사실 알고 이때 위기에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았다는 사실을 얘들은 어떨까요? 그 직격탄 맞지 않았어요. 환율은요 적어도.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달러의 강세 시장이 작년부터 올해부터 슬쩍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보세요. 전부 다 뭐예요? 달러의 강세죠. 달러 강세. 자, 똑같이 움직이죠. 전 세계적으로 달러의 강세를 그렇죠? 이때는 다르죠. 예, 요거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달러 강세라고 하는데 달러의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뭐냐면 달러의 가치를 옛날에는 달러가 금이랑 연동돼 있었거든요. 근데 1970년대 그걸 갖다 그 금태화를 갖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 니네 달러의 가치가 뭐야?라고 했을 때 그때 73년도부터 달러의 인덱스라는 걸 미국이 만들죠. 근데 뭐 저희 나라 통화 안 돼요.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이 이렇게 비율로 가중평균을 요 비율을 해서 가중평균 낸 것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가격이 올라가면 달러의 가치가 상승, 내려가면 달러 가치 하락 이런 것을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볼까요? 자,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될까? 보십시오. 2020년대 와가지고 달러 강세장 이거 아까 말한 요 부분을 반영했던 달러 강세. 이거 1973년부터 데이터가 있습니다. 1973년 3월달을 100으로 놓은 겁니다. 그때를 100으로 놨을 때 이렇게 지금 여기에 110까지 올라가 전체적으로 달러가 이렇게 강세장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세계 통화에 대한 미 달러의 강세,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등이 있으니까 뭐야? 금 같은 거나 안전자산에 달러도 들어갑니다. 기술통화이기 때문에. 자, 한미 달러의 환율 추이를 한번 보니까요. 이건 저희가 통화위기 있을 때,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1964까지 올라간 적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만 내려왔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90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여기에 1,500원, 1,559원까지 갔죠. 지금 1,400 지난번 30원까지 간 것 같아요. 지금 떨어졌죠. 1,400원대로 그렇죠? 근데 그것은 뭐 어찌됐든 우리는 원의 약세고 달러의 상승, 달러의 강세장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죠.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아까 마이너스 금리지 않습니까? 금리 안 움직여요. 양쪽 하나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초 약세장입니다. 달러에 대해서 달러 강세, 엔 약세 그렇죠? 엄청 일본이요 150엔을 넘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게 엄청 32년 만의 일인데 이걸 120엔 올라갔다 내려오셨었거든요 지금 일본이. 네. 그래서 150엔을 쳤단 말이죠. 146원입니다 지금.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일본에 관심이 많잖아요. 수출도 함께 옆에 옆 나라에다가 뭐 경쟁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무역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과 엔이 또 관계가 중요해요. 달러에 대해서 그러다 치자. 달러에 대해서는 엔도 약세요. 원도 약세야. 그러니까 누가 더 약세인데? 라고 보니까 다행이죠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원엔 이것도 아시겠죠? 1원에 대해서 엔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내려간다는 것은 원의 하락을 말하고 올라간다는 것은 원의 강세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배웠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원 엔의 환율을 제가 이것도 가공한 거예요 제가.
가고 하니까 원이 상승하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일본 엔화 대비 원화는 강세예요. 예, 그렇죠? 이때도 보시면 지금 강세였어요. 2012년 때. 제가 알기로는 이때 골프를 많이 간 거라고 했어요. 일본 쪽으로. 예, 원에 대해서. 둘 다 달러에 대해서 약세지만 원엔을 봤을 때에는 우리는 강세고 일본의 엔이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전 통화에 대해서 약세를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뭐 우리 무역하고 국제 결제하고 뭐 아저한테 송금하고 그럴 때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우리나라 이제 세계 국제 결제 은행에서요 3년마다 통계를 발표하는데요. 이게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 무역 거래와 국제 통화에서 국제 결제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결제 통화가 있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통화됐냐를 3년마다 발표하는데 2019년 같은 경우 보시면 미국이 88 미국 달러, 유로, 엔도 17%가 사용되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몇 프로일까요? 제가 보니까 0.5% 미만이라서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그 시로. 수익에 못 들어가죠. 12에도. 이런 나라들, 뭐 여기 뉴질랜드 달러랄지 홍콩 달러, 인민, 중국 위안화, 영국 파운드,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일본어를 그대로 갖다 붙였네요.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의 퍼센테이지로 지금 대부분 여기 미국 달러, 유로, 엔 정도 여기 16, 32, 88 정도의 모든 결제 통화로 사용되고 있는 이 통화를 보통 우리는 기초 통화 또는 만일 통화가 사용된다고 하죠. 한국 원은 거의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는 어디로 갈까? 세계 경기는 어디로 갈까? 저는 한국과 미국을 보니까 물가 상승을 비슷하게 해. 금리 인상도 돼. 우리는 금리 인상이 솔직히 해서 저희 자유적인 금리 정책을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속박되어 있는 것처럼 구속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가고 미국이 올릴 때 우리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달러 강세는 여기 지식 통화인데 우리는 로컬 통화이기 때문에 환율의 방어 정책을 써야 돼요. 외환시장에 개입돼야 되고 헤지 펀드의 공격에 또 대응돼야 되고 안전자산으로 미국 달러는 인정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자본의 유출도 우려해야 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제가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 국내 경기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인해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이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오늘 함께 나눌 얘기는요. 이 삼중고 아까 말한 환율, 물가, 금리 같은 이 삼중고치가 가져올 우리나라만이 아니지만 심각한 경제 침체가 예상되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 들어가진 않았다라고 하는데 우리 비즈니스의 주변 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오늘 발제 가운데서 각자 느낀 점도 또 좋고요. 또 KC 킹덤 컴퍼니 비즈니스 경영자로서 또 삶의 현장에 적용할 대처 방안이나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 포인트들을 함께 좀 발견하시고 나눠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에 1호 3월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분은 대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위기가 있잖아요. 징조도 나타나잖아요. 나름대로 뭔가 다 알아요. 그리고 자기 본인,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주변 환경이 그렇게 변화한 것도 있지만 본인의 회사를 한번 보자고요. 근데 그 대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조 대표 근데 참 사람들 신기하다. 그 위기를 다 알고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아는데 정말 죽을 것처럼 자기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 의외로 게을러.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을 때 뭐 다른 사람을 떠나서 저 자신을 보게 된 거죠. 나는 정말 우리 회사의 어떤 이런 아까 말한 혁신, 개혁 이런 경제가 위기 있으면 나도 위기가 올 텐데 거기다 나는 정말 내 목숨을 걸고 우리 회사를 지키기 위해 KJ 글로벌 링크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을까? 그렇게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요 기업은 반 이상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버려둔다,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 적응하면서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면 어쩌면 경기를 위기가 될 수 있고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상하 대표님이 발제하시는 기업의 내부였다면 지금 외부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논한 거 아닙니까? 소외 경기에 대해서 다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저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아까 달러가 가격이 올라가고 원화의 하락이 있다면 왜 자꾸만 원화만 붙들고 있으시려고 하시나요? 이제는 내가 속이 현금이 있거나 자산이 있다면 내가 은행에 가서 외화 통장 만드세요. 엔화 통장 만드시고요. 엔화는 왜 좋을까요? 내가 달러가 너무 원이 있는데 그거 엔 너무 싸잖아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엔 사놓으세요. 그리고 옆 나라 것도 여행도 갈 수 있는 거를 사놓으시고 달러 강세 갈 것 같다? 어찌됐든 달러를 벌 수 있는 방법 달러로다가 왜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자산의 포트폴리오에다 한번 생각할 거를 구체적으로 시켜보고요. 어떻게 하면 또 사업의 국제화 아까 우리 이석주 대표 좋은 예를 드셨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유럽으로 해서
통화 자체를 달러에서 유로로 바꿨던 것처럼 나도 저는 옆 나라 N, 일본이 힘든 거 어렵고 하지만 일본에도 N도 벌 수 있거든요. 지금은 굳이 여러분들이 뭐 그날 가지 않아도요.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노력하고 하면 파트너십과 함께 1인 기업도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돈 벌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그걸 공부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거죠. 오늘 자극을 받으셨다면 사업의 국제화와 다양성, 혁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해서 본인도 회사들도 정말 기업가 정신을 다시 한번 다잡고 아까 슈펜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충분히 기회는 있을 수 있다. 그만한 노력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거 아닌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금이 됐든 달러가 됐든 엔이 됐든 엔도 아까 말한 기술통화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유로까지요. 그 사내 구조의 개혁을 일으킨다든지 저는 이런 시대에 봤을 때 포기하거나 그냥 시대의 흐름에 그냥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책임의 원리가 정말 이 시대의 말로 직원들을 향한 내 가족을 향한 내가 책임지고 해야겠다고 하는 그걸 어느 때보다 적용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거기 책임의 원리 속에는 창조의 원리, 뭔가를 내가 혁신, 개혁, 뭔가를 하자면 내 기업가 정신이 잘못됐다면 이 153의 이 모임에서부터 힌트를 얻었다면 좋았어가 아니다. 정말 뭔가 하나 적용시켜서 바꿀 수 있는 내 CEO인 저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창조의 원리들도 많이 더 생각하고 함께 지난번 딱 가다 보니까 이상하 대표님 몇 분들이 모여서 막 토론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커피숍에서 좀 그런 부분도 많이 가지셔서 거기서 정말 더 묻고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53 내에서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런 모임이 창조의 원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아까 지금 너무 경제가 발달하고 있는데요.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홈레스가 많이 있어요. 우리 153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이 배려의 원리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여기 지체들 중에 또 우리 여기 공동 생명의 공동체라고 우리 이성훈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생명의 공동체에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다면 찾아도 가고 그런 거 필요하지 않는 시대인가요? 서로가 나한테 서운하게 한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대표는 이래서 저래서 하는 데가 아니라 정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153 내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함께 찾아가서 식사도 같이 나누고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기도하지 않고 그런 걸 안 하게 되면 서운한 생각이 더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 창조, 배려의 원리를 통해서 이 3중권 시대를 극복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좀 커피숍에 나눠주시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